하지만 뭐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흐가 살아생전에 팔았던 작품은 사실 요거 한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이죠.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은 1888년도에 그려졌지만 1890년도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전시회에서 고흐가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판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보통 안나 보슈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안나 보슈입니다. 안나 보슈는 무척 유명한 컬렉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외젠 보슈, 이것도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죠.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 외젠 보슈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외젠 보슈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렇게 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외젠 보슈가 인상주의 화가였기 때문에, 인상주의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인상주의라고 하기에는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인상주의 화가라기보다는 이 화가는 프랑스 아방가르드 화가였기 때문에 저 사람과 고흐가 친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초상을 그린 건데 이 사람과의 형제였습니다. 오누였나? 형제,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무튼 간에 이 형제였습니다. 그게 안나 보슈였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삽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 그림을 구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살아생전에 방금 붉은 포도밭, 이 작품 붉은 포도밭이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팔린 반 고흐 그림이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고흐의 삶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만한 것, 어떻게 본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고흐는 살아생전에 전시에서 걸려서 판 것은 저 작품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고흐의 작품을 꼭 살아생전에 꼭 한 점만 팔았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좀 애매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고흐가 방금 붉은 포도밭 외에도요, 주문받아서 판매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정식적으로 팔았다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거든요. 고흐의 편지를 보면은요, 1882년 고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딱 2년 만이죠. 고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요, 1880년 6월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때 마음을 먹죠. 그 전부터 그림을 그렸지만. 아무튼 1882년에 떼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떼오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꼬르 작은 아버지가 작은 펜화 12점을 사겠다고 주문했다. 헤이그의 풍경들인데 완성작 몇 점을 미리 보셨는데 판매가는 작품당 1레이크스달러에 내가 정했어. 거기다가 그림이 마음에 들면 12점을 더 사는데 내가 정한 가격보다 더 쳐주겠다라고 꼬르 작은 아버지가 갤러리이자 서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주문해서 팝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렸고요. 주문을 해서 실제로 저 12점을 다 완성을 시켰고, 그리고 꼬르 작은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눴던 이야기를요, 고흐는 떼오에게 정확하게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CM, 그러니까 꼬르넬리우스입니다. 꼬르 작은 아버지입니다. 꼬르가 이거랑 비슷한 풍의 도시 풍경을 몇 장 더 그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흐 입장에선 좋죠. 한 장도 못 팔았던 거니까. 그럼요. 모델을 그리다 지루해지면 기분 삼아 그린 풍경화들인데, 여기는 어디, 여기, 저기다라고 하니까 12장 정도 그려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고흐가, 그런데 이거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한 2.5 플로린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비싼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고흐도 약간 쉽게 말해서 쫄렸거든요. 쫄립니다. 고흐는 이때가 처음 팔아본 거였거든요. 그림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 1882년이면 고흐가 몇 살 때냐? 29살 때입니다. 29살 때 지금 고흐가 첫 번째로 그림을 팔려고 했었기 때문에 약간 자기가 말하면서도 가격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근데 아니, 네 그림이 괜찮다면 암스테르담 배경으로 다시 12점을 더 주문할 생각인데 그건 내가 가격을 정하겠다. 네가 조금 더 비싸게 받아주겠다. 조금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작품을 가져갑니다. 다 그려서 그걸 고흐가 꼬르에게 가져가죠. 그래서 꼬르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꼬르가 이 그림값을 지불하면서 더 난이도가 높은 그림을 주문하셨어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도시 풍경 6점이다. 어떻게든 그릴 생각이다. 내가 주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6점만으로 지난번에 그렸던 12점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고흐는 이 6점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한 점을 더 완성해요. 그래서 7점을 역시 마찬가지로 꼬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돈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림을 주문을 받았고 그림을 보냈고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매 영역에 넣느냐, 유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드로잉도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팔았으니까 아무리 작은 아버지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그림의 판매에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저 작품이 유일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 꼬르와 그리고 떼오 그리고 고흐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을 팔았다라는 말은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고흐는 그래서 한 점, 방금 그림 한 점 팔고 나중에 되어서 사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되는데 이때 당시 고흐가 1890년에 사망을 하고 7월에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잊혀졌다가 차츰차츰 고흐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상 1900년도가 넘어섭니다. 물론 그 전에 1892년부터 고흐의 회고전이나 이런 것들은 했지만 이것들이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했고 한 1900년도가 넘어서 점차점차 알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초창기에 고흐를 알아봤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H.P. 브레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H.P. 브레머는 화가이자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이자 화가예요. 화가인데 미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인데 자기 아틀리에서 자기 뭐라 그러죠? 작업실에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취미 미술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조금 뭐랄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물론 거기만 강의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학교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레머인데 이 브레머가 고흐를 일찍부터 알아보게 됐죠. 근데 그 브레머가 고흐 이 컬렉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사실 학생 때문입니다. 브레머 자체는 그렇게 돈이 물론 뭐 그렇게까지 힘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브레머가 그렇게 돈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흐의 작품을 어떻게 본다면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1893년에 한 사람이 데생을 배우러 옵니다. 잘 보세요. 1893년 이게 연도가 꽤 중요합니다. 이 고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너무 짧으니까 생이 짧으니까 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1890년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요 고흐의 첫 번째 전시회가 열린 것은 그건 참 잘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고전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1892년도에 열리거든요. 그 바로 다음이에요. 이때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그림을 배우러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헬렌 밀러라는 사람이죠.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 고흐전을 하는 그 고흐전에 오는 불멸의 화가 반고흐전이라는 그 고흐전에 오는 작품들이 온 곳이죠. 크로로 밀러 미술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크로로 밀러 만든 사람이 저 헬렌 밀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안톤 크롤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크롤러 밀러가 됩니다. 더 정확히는요. 결혼하면서 이 사람이 헬렌 크롤러 밀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롤러 밀러 미술관이 됩니다. 왜 근데 크롤러 밀러가 헬렌 밀러가 미술관을 만들었느냐? 사실 안톤 크롤러는요. 헬렌 밀러의 가문의 어떻게 보면 대리사위랄까? 우리로 치자면 대리사위로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헬렌 밀러 집안이 재벌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철강 무역회사. 우리로 치자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카네기라든가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철강 무역회사 중에 아주 대표적, 아주 유명하고 큰 회사였던 지금 보시면 WMH Miller and Corpor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회사의 딸이었습니다. 예, 딸이었고 그래서 저 회사에 일하던 사람이 안톤 크롤러예요. 그래서 안톤 크롤러가 저기 직원이었는데 안톤 크롤러와 헬렌 밀러가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근데 1888년에 이제 헬렌 밀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물려받게 되고 안톤 크롤러가 이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렌 밀러는 물론 당연하게 여기에도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정을 일구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헬렌 밀러가 교양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일단 집안 자체가 재벌 집안이니까 어쨌든 밥상머리 교육이나 이런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헬렌 밀러는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그 교양 수업을 받습니다. 여하간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고요. 그렇던 헬렌 밀러의 소장 작품들이 나중에 크롤러 밀러 미술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렌 밀러에게 왜 브레머가 헬렌 밀러에게 저러한 작품들을 특히 고흐 작품들을 추천을 해줬고 또한 헬렌 밀러는 왜 그렇게 고흐 작품들을 좋아했느냐를 본다면요. 헬렌 밀러가 배운 어떠한 철학 때문에 철학도 분명 거기에 작용을 했었습니다.
헬렌 밀러는 어렸을 때부터 14살 때부터 누구를 배우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을 배웁니다. 스피노자를 배우죠.